질문들 혹은 나와의 고민들을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셔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좀 갖고 오세요.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잠깐 생각하실 동안에 이번에 사전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질문 중에서 하나 좀 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졸업을 1년 가량 앞둔 대학생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작가님의 글쓰기 역량, 함량에 가장 직접적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던 대학 시절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글쓰기에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뭐라 그래 좀 그 왜 그 있잖아요. 미드 보면은 막 안경 이렇게 쓰고 막 교실 구석에서 왜 친구들이랑 말 안 하고 막 뭐 그런 애들처럼 보일까봐 너드처럼 보일까봐 좀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레포트를 열심히 쓴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전공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대라든지 자연대를 나오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인문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이제 레포트가 많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굉장히 좀 열심히 쓰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선생님을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면서 그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독일 명작의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 매번 책을 읽고 제 글을 쓰는데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쓰는 글을 보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쓰는 글을 읽으면서 감탄과 약간 질투심과 약간의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구나. 이게 나도 다음에 근데 그러면서 나도 이제 얘처럼 써봐야지 이러면서 나도 얘처럼 써보고 다음에는 뭐 맞나요? 되나요? 안 되나? 이제 되죠. 마이크가. 네.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저렇게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말고 그 전에는 펜팔을 제가 되게 오래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펜팔 친구를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편지는 쓰지 않지만 그런 어떤 편지를 많이 쓴 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편지라는 건 남을 상정을 하고 쓰는 글이니까. 네. 최근 글쓰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도서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쓸수록 선명해진다라는 책에서 6분 탐험 쓰기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실천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챗 GPT 등 AI 기술 발전으로 AI가 어느 정도 글쓰기의 영역을 대체한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던데 AI의 발전이 고전적 방식의 글쓰기에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AI 이제 이 질문 굉장히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랬던 거는 어떤 분이 SNS에 쓸 때도 AI에 그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SNS는 자기가 자유롭게 쓰는 글인데 AI한테 왜 시키냐 뭐 의문을 가져.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제가 그 게시물을 봤어요. 근데 그게 약간 슈퍼마켓 나갈 때도 화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슈퍼마켓 갔을 때도 뭐 슬리퍼 신거나 추리닝 입고 가지 않고 옷을 입고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AI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본인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라든지 소설이라는 건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나 발상은 되는데 글쓰기가 조금 모자란 분들한테는 날개를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날개를 달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챗GPT 이제 이거저거 많이 시켜봤는데 한 중학생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중학생은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중학생. 뭐 제가 그거 시켜봤거든요.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 스타일로 뭐 AI와 인간 간의 연애에 대해서 천자분량 에세이를 써보세요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 그렇게 이제 아예 뭔가가 없는, 아예 소스가 없는 글을 쓰라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해서 쓰라고 하면은 중학생 정도는 써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정말 잘 쓰는 거는 뭐냐면, 해외에 이미 되어 있는 번역서를 가지고, 제가 서평 담당이니까 공부를 시켜봤어요. 뭐 번역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뭐 천자문명 서평을 쓰라 그러면 되게 잘 써요. 그건 왜냐면 이미 소스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평들이 뭐 해외 외신에도 나와 있고 뭐 아마존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잘 쓰더라고요. 뭔가 소스가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면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AI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못 써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본인은 이제 공대 출신이고 자기는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수준에는 너무 이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앞으로 그냥 아예 스스로 글을 쓰겠다는 노력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변호사 한 분이 자기는 이제 서면을 직접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AI를 시켜가지고 쟁점만 얘기를 해주면 AI가 써주면 자기는 그거를 검토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쉽게 서면을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라면 이 변호사한테 절대 의뢰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리걸 AI가 요즘 되게 많아요. 내가 차라리 리걸 AI를 구독을 하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글쓰기에 이제 문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이라는 어떤 뭐 것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실용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예술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갈 것이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책을 쓴다라는 거는 실용적인 글쓰기를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에세이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세계를 하나 창조했다라는 그런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틀어주고 내가 통제를 하면서 만들어낸다라는 그 쾌감이라는 그 세계에서는 내가 그냥 주인공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거라는 게 그게 굉장한 쾌감이에요. 근데 그걸 AI에게 맡긴다면 그 쾌감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쾌감을 좋아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글 쓰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성인은 뭐 모르겠는데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AI라는 건 어쨌든 일종의 뇌인데 이걸 자기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사용하게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기술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잃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큰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공부를 하며 지치지 않는 방법, 나를 믿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니 뭐 그냥 다 지치죠. 근데 지금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교실에 앉아서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굉장히 지치죠. 남의 말을 뭐 듣고 이러는 것들은. 근데 뭐 이제 자기가 이제 흥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재미가 있겠죠. 공부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림을 배우러 가. 이러면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어디 가서 뭐 고전에 대한 뭐 얘기를 들어야지. 뭐 그러면은 지치고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결국은. 저는 현재 졸업을 1년가량 앞둔 대학생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작가님의 글쓰기 함량에 가장 직접적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던 대학 시절의 경험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졸업반 인문학도입니다. 기자 생활과 대학원 생활 모두 경험해 보셨는데 작가로서의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됐던 기간은 언제인지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후배에게 언론과 대학원 중 어느 진로를 더 추천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는 특수 직종이잖아요. 글 쓰는 것이 특수 직종인데 저는 회사에서 훨씬 많이 배웠죠. 대학원은 제가 일단 3년을 다니고 나서 돈을 벌었잖아요.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하고 대학원을 석사 과정을 이제 1년을 다녀서 1년 안에 과목을 수료를 다 하고 나중에 뭐 논문 학기는 학교를 안 나가도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늦게 이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땄는데 사회생활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근데 이 직종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올해 2003년에 입사를 올해 23년 차인데 뭘 배웠냐면 객관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건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웠고 제가 이제 문장이 긴 편이었는데 문장을 굉장히 짧게 이제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쓰는 방법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문사는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없었지만 저희는 약간 진짜 때리진 않는데 약간 맞으면서 배우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도제식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신문사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나중에 책을 계속 쓰거나 꾸준히 쓸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장에서 이제 배운 글쓰기, 저는 직장을 다닌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케이스에만 한정됐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관까지 바꾸게 된 작가님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공부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여름과 2017년 8년 제가 지금 또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이제 회사 연수로 이제 뉴욕에서 1년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 해외에서 살아본 게 그게 처음인데 제가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혼자서 낯선 세계에 있으면서 세계랑 이제 정면으로 맞부딪혀 본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완전히 뭐 저는 거기서는 뭐 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원 오브 뜨내기였는데 그렇게 계급장을 떼고 어떤 세계랑 이제 맞서 보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이 세계가 내가 이게 속해 있는 이 한국 뭐 서울 여기만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은 굉장히 넓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왔더니 회사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진짜 1년을 그러고 왔더니 나중에 다시 회사에서 쳇바퀴 도는 이 마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조직생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으로서는 그 시기가 제가 그때 우리 나이로 38에서 39 사이에 있었는데 많이 되기 전에 있었는데 좀 적절한 시기에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전환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직접 네. 저는 세 가지 꼭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백인데요. 솔직히 저는 수원 지간서가가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과가람 오늘은 기자님 아니시고 작가님 처음 뵀는데요. 고고학적 충의들 참 재미있게 들었고요. 고백하자면 책을 사볼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집에 가자마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재언인데요. 제가 이 지간서가 말씀 처음 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독일 명작의 이 실은 지금 여주 전영애 교수님이 게테의 저 파우스트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커리큘럼을 하세요. 근데 마침 딱 처음에 쓰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어한다라는 꼭지를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번역을 하면서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향이 있는 한이 맞다. 노력은 지금 현재고 지향은 미래 아니냐. 그래서 이 책으로 100세 정도 찍으실 것 같은데 다음에 찍으실 때는 그거를 지향으로 좀 변경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아까 책의 재미를 위해서는 작가가
그 찐 마음처럼 좀 속어를 쓰자면 삽질을 하시는 그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출판사와 말씀을 하시면서 이 꼭지는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쉽다. 책에 안 넣어서 아쉽다.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싶었던 이야기는 다 썼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제 책을 이제 쓰다 보면은 편집자가 뭐 이런저런 뭐 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제가 쓴 이야기들이 다 들어갔고 제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갔고 그냥 뭐 이제 저랑 이제 편집자랑 굉장히 합이 잘 맞았던 케이스인데 처음에 그 교양 있는 제목 여자 그 제목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거 너무 비쌀 것 같다 뭐 이 표지 뭐 이거 얘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었던 얘기들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약간 좀 엉뚱할 수는 있는데 작가님께서 예상하는 질문이 아닐까도 생각은 해보는데요. 약 20년 가까이 그 대학교 때 쓰던 강의 노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제가 원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란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것들도 있고 대학교 때 했던 노트라는 거는 저는 이게 제가 처음 무언가 좀 순전히 지식만을 위한 기관의 어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있었던 시기에 제가 무언가 지식을 쌓았던 어떤 흔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제가 버린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학생들을 다 그렇지만 대학생들 돈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유학을 오면은 뭐 그냥 마음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음이 가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제 20살 때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오고 뭐 이러니까 뭐 서울이 집인 친구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는데 마음이 되게 가난하고 쓸쓸하고 항상 이제 뭐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런데 그걸 쪼개가지고 한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 책들을 저는 굉장히 낡고 이랬는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책들을 샀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책들을 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노트 같은 경우도 그 시절이 나의 기록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 배우고 싶었던 어떤 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자료여가지고 그래서 버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네. 그 조선일보에 이제 쓰시는 북칼럼 이제 그거 보게 되면 그 책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책들이 사실은 어떤 작가님의 전공과만 접목되어 있는 책들은 아니고 여러 분야의 이제 책들이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말 라인 바이 라인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조그만 리뷰 뭐한 거지 2.5매 이런 것들은 그거는 다 읽지 않고 발췌독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톱으로 쓰는 10매짜리 같은 경우는 그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물론 많죠. 근데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때 그 모든 부분을 다 이해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고 쓰는 게 저는 독자에 대한 건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쨌든 우리 신문이라는 것들이 팩트를 독자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게 서평 기자로서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읽죠. 네, 힘들긴 한데요. 제가 잘 아는 분야만 매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기자의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책 읽었던 그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서평을 또 직업적으로도 쓰시는데 아까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은 직업적인 책 읽기와 그다음에 개인적인 책 읽기 그 독서 생활은 어떻게 다르거나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직업적인 책 읽기는 사람들이 되게 책 읽고 돈 받으니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취향의 동물이잖아요. 취향의 동물인데 저는 진짜 솔직히 저는 소설, 에세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취향이 대중적이란 말이에요. 드라마 좋아하고 막 이러고 이런데 저는 심지어 문학 담당,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문학 담당이 따로 있고 출판 담당이 또 따로 있어요. 문학 외의 책들을 하는, 물론 이제 제가 출판 팀장이고 문학 담당하는 후배도 저희 팀원이긴 한데 이 출판 담당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정말 저희가 한 주에 신간 한 200권, 많을 때 200권 가까이 와요. 오면은 이제 그 문학 제외하고 뭐 어린이책 제외하고 정말 많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신문에 책 몇 권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걸 고른단 말이에요. 고르고 어쨌든 저희는 예를 들자면 뭐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이나 뭐 예스24나 뭐 맨 앞에 뭐 MD 선택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들은 팔기 위한 책이에요. 잘 팔 것 같은 책을 고르지만 신문의 서평 담당 기자는 잘 팔릴 것 같은 책이 저희는 판매는 저희랑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출판사의 일이니까 좋은 책을 골라요. 양서를 고르는데 그 양서라는 것들이 저희가 고르는 기준이 책의 만듦새와 이건 정말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출판사가 어떻게 이런 책을 낼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감탄이 있는 책과 뭐 저자의 어떤 그 신뢰도와 뭐 내용이나 아니면 시의성이 있는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취향이랑 맞는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회사의 어떤 뭐 색채라든지 성격상 좀 무거운 책들을 많이 좀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건 또 이제 뭐 남자분들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사회에 또 여성에 대한 또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뭐 이제 회사에서 제가 사실 제가 팀원일 때는 책을 되게 자유롭게 골랐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쓰고 싶어요, 저거 쓰고 싶어요, 이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지면이 너무 여성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쟤는 뭐 너무 여자라서 여성적이다. 그러니까 남성적이라는 거 가지고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저 여성적이라는 거 가지고는 좀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이 소수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 이슈라는 것과 페미니즘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도 제가 팀원일 때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거 내가 결정권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오히려 좀 더 무겁고 뭐 예를 들어 2차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저는 역사는 좋아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외교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금 더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좀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읽게 되면 이게 정 안 되는 것들 뭐 저는 이제 경제학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 그 분야에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리뷰를 맡기는데 웬만한 책들은 이제 제가 쓰게 되면은 정말 나의 취향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집어들었을 때는 이제 그날 밤은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마감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저는 보통 하루 종일 이제 책을 읽는데 진짜 하루 종일 읽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읽고 뭐 심하면 새벽 3-4시까지 읽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친구한테도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전생에 진시황 시대에 살면서 내가 분석행유 때 담뱃불이라도 하나 던졌나 보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아서 계속 책을 읽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책 읽는다 이러면은 우리 회사 내에서도 뭐 되게 뭐 쉽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주 그렇게 한 권씩 거의 매주 한 권씩 읽는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취미가 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불행 뭐 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근데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굉장히 편식을 했었는데 덕분에 좀 굉장히 좀 다양한 지식 분야의 책들을 읽고 사회과학서도 많이 읽게 되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었고 어쨌든 책이라는 건 읽으면 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취향에 맞지 않는 책을 읽는 건 힘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작가님 책이 사실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기랑 완전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니다 보면 주변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한 과목 한 과목을 자기가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듣는다기보다는 졸업 요건에 이거 들어야 너 졸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보통 선택해서 수강을 하게 되고, 공부 같은 것도 뭔가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고 뭐 부가적으로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볼까라는 식의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딱 정말 그 학점을 위한 공부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대비해야 되니까 벼락치기 1, 2주 막 공부하고 지나면 까먹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공부하다가 4년을 다 보통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작가님 책을 읽기 전까지는 좀 관성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주변 친구들이랑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가장 큰 감상이, 작가님께서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되게 한 과목 한 과목 정성스럽게 잘 좀 최대한 지식적으로 얻을 것도 많이 가져가시고 되게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미 부여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가님께서 한 과목 한 과목 정성스럽게 공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공부라는 것 자체의 특성, 즉 작가님께서 원래부터 학구열이 뛰어나셨고 공부라는 대상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애착이 깊으신 분이어서 그러실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작가님께서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좀 처해진 모든 상황이나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투루하지 않고 좀 정성적으로 대하려는 작가님 스스로의 비단 공부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완사에 대한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들리나요? 괜찮은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분과의 세대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시절의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99학번인데 그때도 물론 이제 저희도 취업 중요하고 저희는 IMF 이후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중요하고 학점이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학생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가 어쨌든 학교를 대학을 왔으니까 좀 더 이제 무언가 좀 굳이 학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약간 학점에 목숨 걸고 이러면 대학생이 왜 그래? 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기질과 어떤 그 공부를 좋아하는 취향의 두 가지였겠죠. 저는 그냥 대학을 갈 때 그게 있었어요. 나는 그냥 대학에 간다? 그럼 나는 대학에 가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배워서 많은 지식을 쓰고 싶다, 지식인이 되고 싶다라는 저한테는 그런 어떤 그때의 치기라든지 그런 20살 때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아빠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내가 성적표로 증명을 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학점을 잘 받는 그게 아니라, 과목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과목을 듣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쌓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성실한 성격이긴 해요. 원래 성실한 성격이긴 한데 만사에 성실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성실한 성격이긴 한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지 않나 싶고, 근데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쓰고 나서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독자분들 리뷰를 제가 읽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미 대학을 지금 다 다니고 계시는데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돌아보면 내가 참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만 이 과목 하나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라는 게 기억이 난다라는 그런 후회들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지나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20년 후에 보면 그래도 이 과목을 내 인생에서 어떤 무언가 뭐 지렛대라든지 등불이라든지 지향점이 되어 주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직업으로도 많이 읽고 쓰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 읽을 시간과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말에 이틀 중에 하나는 이제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업 작가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계약이 있을 때만 쓰거든요. 책은 책은 왜냐하면 계약이 되어 있으면 마감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 중에 하루는 무조건 쓴다. 근데 토요일에 쓰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니까 토요일 하루는 무조건 논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한 꼭지는 쓴다. 한 꼭지 뭐 쓰면 원고지가 30매 정도 쓰니까 뭐 그냥 4-5시간 뭐 심하면 6시간 정도까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 읽을 시간은 저는 확보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짬이 나면은 그건 저에게 의무가 아니니까 그건 읽는 건데, 책보다 넷플릭스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쓰기가 좋아지신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계기가 있다면 계기 아니,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뭐 100일장 나가면 상 받고 막 이런 종류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글쓰기로 이어졌던 것 같고, 그냥 저는 근데 제가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펜팔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편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되게 저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진짜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뭐 일기를 썼는데, 일기는 그때는 막 그렇게 또 엄청 막 열심히 썼다기보다는, 일기는 그냥 그때는 왜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도대체 또 왜 이러는 걸까? 뭐 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 폭력적인 걸까? 뭐 엄마는 왜 맨날 이렇게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까? 막 이런 얘기들을 일기에 많이 썼던 것 같고, 저는 편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친구랑 주고받으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저 자신에게 되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사 쓰는 건 재미없는데요. 이건 일이니까 그냥 저 자신을 위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재미가 있죠. 예. 오늘 강연을 해주신 곽아람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진행될 네. 앞으로 진행될 지간서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조현 기자님의 인류 최강자들의 성립 비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강연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김병전 대표님의 명상으로 만나는 사랑의 언어 강연이 평택 지간서가에서 있습니다. 10월 1일 이형국 핸드펜 제작자님의 핸드펜이 울리는 마음의 공명 강연이 울산 유니스트 지간서가에서 있습니다. 강연 관련 자세한 사항 및 강연 참여 신청은 지간서가 홈페이지 또는 지간서가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간서가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강연